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는 캄차카 반도의 어, 거의 이제 초입 근처에 있는 이 공항이 없어가지고, 공항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노지에 착륙을 했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원래는 노지에 착륙을 할 때는 착륙하고자 하는 상공을 한번 선의 비행을 하면서 그 노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난 뒤에 길이와 상태를 확인하고 난 뒤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무리하게 그냥 착륙을 해서 비행기가 전복했죠. 뭐 그것도 뭐 재밌는 이벤트죠. 변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을 이제 그 출발해서 이게 이제 본토입니다. 러시아 본토. 드디어 이제 캄차카 반도를 끝내고 오늘 본토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우스트 파하치라는 여기는 공항입니다. 우스트 파하치라는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까지 오늘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토로 왔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제 드디어 그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지는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행할 거리가 130헬입니다.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이게 140헬이 정도면은 딱 적당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짝 짧은 듯 하니까 뭐 오히려 더 좋죠. 그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은 이제 공항이 잘 없을 거야, 아마 이게. 공항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공항이 뭐 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노지에 뭐 참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지 뭐 보고 뭐 대충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 그 중간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멀죠. 여기까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지는 네 번은 가야 되겠네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지도를 차니까 이제 마을인지 도시인지를 모르지만은 이제 인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보면은 이쪽은 이제 주로 산간 지역이 많은데 해안 쪽에는 상대적으로 산간이 적죠. 나중에 시베리아도 한번 횡단해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 바퀴 휙 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이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 8월 달에 제가 계절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는 완전히 뭐 산 높이가 아주 높지 않아도 눈 덮여 있죠. 눈 덮여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위도가 상당히 낮죠. 상당히 낮아가지고 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지금 8월 달이지만은 산이 그다지 높은 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 능선 곳곳이 눈이 덮여 있습니다. 눈이. 아, 바다를 오늘도 건너야 되겠네요.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은 항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제 혼자서 그거 세계일주를 할 때는 녹화를 안 하고 하니까 한 번에 뭐 어떤 날은 800km씩 비행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경치 좋은 곳 상국만 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녹화를 하면서 하면은 그러면은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비행을 하면 세계일주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경치를 좀 포기하고 최대한 직선 비행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화면은 좀 단조로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건너고 나면은 이제 큰 바다가 나오는데 많이 거기에는 제가 좀 돌더라도 육지 해안을 따라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너야 되는 바다가 뭐 과히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쯤부터는 요 바다 건너가는 여기쯤부터는 조금 이제 돌더라도 해안선을 따라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짝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쪽으로 여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안에 따라가시죠. 그렇고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됐습니다. 오토파일럿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야기거리를 찾아낸다고 아주 혼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겨운 비행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 배경음악만 틀어놓고 아예 나레이션 없이 비행을 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시청자분들이 뭐 나레이션 아예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안 듣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뭐 시드니라든가 그 뭐 랜드마크 있는 곳들 경치 좋은 곳이라든가 뭐 알프스라든가 뭐 시카고 이런 대도시를 지나갈 때 그때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면은 그 시청자분들이 나레이션이 나오는 줄 모르고 아무래도 안 듣게 되죠. 저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오디오에 귀를 기울이시게끔 하느라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주제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얘기는 피하고 싶고 또 사생활 얘기 하여튼 뭐 그 너무 사적인 거는 피하고 싶다 보니까 뭐 주제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뭐 저희가 이제 캠핑이나 장비 얘기를 아무래도 하게 되네요.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주된 관심사가 캠핑이고 또 제 채널에 이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캠핑이나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하기 때문에
캠핑카와 그 여행을 섞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캠핑카가 제가 수유를 해보니까 그 캠핑카는 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캠핑이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텐트 치고 자는 거죠. 텐트 치고 차는 이제 그 캠핑짐을 텐트를 비롯해서 캠핑짐을 운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수단이겠죠. 수단으로 어, 사용하고 사이트에 현지 가서는 이제 텐트 치고 자는 거죠. 그게 이제 캠핑이고 두 번째 원래는 없었던 장르죠. 원래는 없었던 장르인데 두 번째로 지난 한 5, 6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광풍이 불고 있는 차박. 차박이 또 한 장르입니다. 차박은 뭐냐 하면은 그냥 차 안에서 자는 거죠. 뭐 잠을 차 안에 텐트 대신 차를 텐트로 이용하는 거죠. 그 차 안에서 자는 건데 그 차박은 캠핑과 캠핑카 여행의 중간쯤 되는 버전인 것 같습니다. 중간쯤. 그래서 이제 차박이 처음에는 뭐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 그 승용차죠, 세단. 세단에다가 뭐 간단한 짐을 싣고 간단한 이제 뭐 취사도구, 바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현지에 도착하면은 의자를 다 평탄화를 소위 말하는 평탄을 시키고 거기서 뭐 음식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리고 또 잠도 자는 그런 형태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SUV 차가 좀 커졌죠. SUV를 사용하고 지금도 보면 랜드로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냥 크니까. 그러다 그다음에는 이제 픽업을 사용하다가 마침내 이제 차를 이제 점점 개조하기 시작하죠. 개조하기 시작해 가지고 왜냐면 불편하니까. 보통 이제 개조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보통들 하는 게 이제 평탄화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순정 의자는 제껴봤댔자 말이 안 제껴지고 평평하게 안 되니까 이제 잘 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의자를 살짝 손보고 그다음 위에 뭐 합판이나 매트를 깔고 이제 평탄화 개조를 처음에는 하다가 거기서 또 욕심을 좀 넣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시동 히터를 많이 매입들 합니다. 실제로 나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번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스타리아 캠핑카 사고 난 5번도 안 나갔는데 근데 하여튼 뭐 5번 나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시동 히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차박이 됐든 캠핑이 됐든 이제 하계 시즌 있고 동계 시즌이 있는데 짐작하기에는 하계 시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하계 시즌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벌레, 모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기를 감당을 못해요. 특히 불 켜놓으면 난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차박이 캠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동계 시즌 오히려 더 좋아요. 벌레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동계 시즌은 춥죠. 어, 뭐, 전기 매트나 그 침낭을 사용하더라도 많이 춥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으로 나가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 차박용을 차량을 내 차를 이제 차박용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약간의 돈을 들여 가지고 뭘 하고 싶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최고의 선택 가장 우선순위 1위죠. 우선순위 1위는 제가 봐서 무시동 히터 같아요. 물론 무시동 히터를 이제 사 가지고 외장형으로 해도 되지만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너무 불편해요. 어느 정도 편리하지 안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설치하는 게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 한 두세 번 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이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요새 어, 뭐 스타리아나 스트렉스 이런데 매립하는데 뭐 거진 300만 원 돈 하더라고요. 물가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150만 원 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려면은 영하 한 10, 영하 20도에도 실내 온도는 순식간에 한 30, 한 2, 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만 설치를 하면은 그 난방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 차에도 무시동 히터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보통 그 첫 번째는 평탄화, 두 번째는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전기를 이제 전기는 매립을 하는 방법이 있고 파워뱅크를 들고 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매립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그리고 매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매립을 할 때 자동 주행 충전기에 바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충전을 안 해도 돼요. 근데 파워뱅크를 들고 다니면은 파워뱅크가 무게가 이거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무게가 보통 이제 20kg 다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용량이 커지면 무게가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용량이 한 300, 이제 12V 기준으로 보통 이제 암페어로 표시를 하는데 300A 정도 되면은 무게가 한 30kg 됩니다. 그러면은 그 들고 이제 차에 올리고 내리고 하면 허리 나갑니다. 허리 나가요. 20kg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무게와 용량을 절충하다 보면은 200A 정도가 제가 봐서 적절한 것 같아요. 200A 이상은 너무 무거워요. 비용이 있잖아요. 허리 다친다 이거죠. 실제로 허리 많이 다칠 것 같아요. 이제 육지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지금 8월 달인데 전혀 8월 달 같지가 않죠. 위도가 워낙 낮아서 북극이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0A짜리 이제 그 제가 봐서는 파워뱅크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200A 정도 되면은 용량이 살짝 모자랍니다. 이 전열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 1박은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무시동 히터를 장착한다면은 제가 봐서 200A 하면 괜찮아 1박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무시동 히터 있으면 굳이 뭐 산소 매트 이런 거 전열기를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일 비용을 적게 들이고 타협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큰 불편함만 없애는 정도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무시동 히트를 그, 그 평탄화하고 무시동 히트 매립하고 파워뱅크 200A짜리 하나 들고 다니고 이 정도가 제가 봐서는 아마 최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아예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개조를 저는 완전히 개조했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돈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얼마를 썼냐 하면은 차값이 4,650만 원이요. 타리아 풀옵션을 했기 때문에 차값만 4,650이고 그 다음에 개조 비용이 또 4,800인가 들었어요. 그럼 그 두 개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9천만 원이 9천 한 2, 300만 원 되죠. 근데 거기다가 또 세금이 또 한 7, 800만 원 있죠. 세금 두 번 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차 살 때 한 번 내고 그다음 나중에 개조하고 난 뒤에 또 내야 되죠. 거진 1,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값이 결론적으로 거의 한 1억 들었어요. 1억. 1억 들었는데 또 출고하고 난 뒤에 하체 보강이다. 그다음에 뭐 또 하체
뭡니까 코팅을 좀 특수 코팅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있는 코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방음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게 또 360만 원인가 들었고 그게 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왜냐면 뭐 없으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텐트, 어닝 텐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구입한 물건이 또 뭐 한 500만 원치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출고하고 난 뒤에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합쳐가지고 총 얼마 들었니? 1억 1천만 원 들었습니다. 스타리아 캠핑카를 이제 근데 차박을 정말 내가 좋아한다. 차박 나는 캠핑이나 내가 캠핑도 해봤고 캠핑카 여행도 해봤는데 나하고는 안 맞더라. 나는 차박이 너무너무 좋다. 이러면은 제 차는 그 럼보르기니입니다. 그 마이파워 저리 가라요.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차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캠핑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겪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카 여행에다가 캠핑을 살짝 믹스한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90%는 캠핑카, 10%는 캠핑. 그리고 이제 그 노지에서 그 쉘터 펼쳐놓고 설치해놓고 불멍하는 정도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밥을 내 먹거나 잠을 자거나는 캠핑카 안에서 하고. 자, 그래서 왜냐면 뭘 하든지 캠핑도 그렇고 캠핑카 여행도 그렇고 차박도 그렇고 돈이 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억 1천만 원이나 썼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주위에서 다들 나보고 미쳤다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보기에는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고 오래됐죠. 지금 뭐 돈 아까워 죽겠습니다. 한 6천만 원, 6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음, 한 4천만 원 날린 것 같아요. 뭐 중고로 팔아도 뭐 7, 8천만 원 좋게 받겠죠. 아무 떨어져도 워낙 호화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캠핑카 이제 여행이죠. 캠핑카 여행인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캠핑카 여행에 적합한 캠핑카 갖춰야 될 요소는 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뭐 사실 비슷한 얘기는 몇 번 했지만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캠핑카 여행을 하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전히 캠핑카만 사용하는 거죠. 바깥은 일체 사용을 하는 거죠. 바깥은 그 아웃도어 그 밖에 뭐 불멍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일체 안 하는 거예요. 일체 그런 경우하고 이제 뭐 불멍까지 이제 하루 때까지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음, 그 화목 난로를 이제 화로대하고 화목 난로는 조금 그- 그게 그 취향이 좀 다릅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만요. 일단 연기를 방향을 먼저 잡겠습니다. 왜 이렇지? 이게 내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건너야 된다. 이 조그마한 반도를 건너야 됩니다. 오케이. 방향 맞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네요. 이 보니까 지도상이 아니라 요렇게 또 작은 산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 산맥을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맞는지를 보면 되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높이가 살짝 부족하다 그죠?
2000피트 정도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피트. 그럼 또 올리죠. 1000피트 하겠습니다. 고도를 맞출 때는 먼저 이제 목표 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스피드를 조정을 하면 됩니다.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러면 오토파일럿이 알아가지고 이제 고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화목난로를 사용을 안 한다면은 굳이 뭐 그 화목난로 사용하고 안 하고의 왜 차이가 나냐면 장비가 차이 나죠. 화목난로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화목난로가 있으면 연통도 있어야 되고 부피가 난로 자체 큰 난로를 쓴다 그러더라도 연통 부피나 화목난로 부피나 오히려 연통 부피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크기 때문에 부피가 상당하죠. 그리고 뭐 화목난로를 이제 노지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이제 사용하면 좀 어색하죠. 뭐 사용 못할 건 없습니다만 좀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화목난로를 사용하면 텐트를 치든지 내지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선택한 쉘터를 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화목난로를 쓰면은 연통과 텐트 혹은 쉘터가 또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짐이 이제 늘어난다 이거죠. 늘어나는데 어 근데 그리고 이제 화목 난로를 안 쓰더라도 캠핑카 여행할 때 테이블하고 의자 정도는 필요합니다, 진짜. 그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있어야 돼요. 버너니 이런 거는 뭐 걸었으면 어차피 캠핑카 안에도 써야 되는 거 원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니멈 장비가 뭐냐라고 봤을 때, 뭐 화목난로나 화롯대, 그 다음에 뭐 쉘트, 연통도 제 생각에 미니멈 캠핑카 여행 장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 막상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해보니까. 자, 지금 보면은 지상 경치를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8월 달이거든요. 제가 지금 날짜를 8로 쓴 지는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뭡니까? 지상 경치가 척박하죠. 점점 위도가 낮아져서 그래요. 북극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 얕은 산도 아닌데도 뭡니까? 눈이 여기저기 와 있죠. 눈이 안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항상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추울 것 같아요. 햇살만 이제 좀 따뜻하게 비치는 정도겠죠. 그리고 뭐 나무나 이끼, 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북극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어, 캠핑카에서는 이게 수납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막상 캠핑카를 사용을 해보면은 근데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수납 공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또 캠핑카를 소유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수납해야 될 물건이 크게 두 종류라는 걸 모릅니다. 그 실내용과 실외용 물품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많을수록 좋은데 그 수납 공간이 실내용 수납 공간과 실외용 물품 수납 공간은 확실하게 분리가 돼요. 그 스키면 안 돼요. 스키면은. 그래서 실내용 수납 공간과 실내용 수납 공간을 완전하게 분리해가지고 이제 출입구 다시 말해가지고 뚜껑이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외용 뭐 의자라든가 뭐 릴렉스 체어, 뭐 텐트, 화목난로, 뭐 테이블 이런 것들은 실외에서 사용할 때 이제 먼지라든 흙먼지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한두 개면 맨날 닦는다는데 이게 뭐 6개 되는데 이거를 맨날 닦는 거는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실외용 물품의 수납 공간은 반드시 그 뚜껑이 밖에 있어야 됩니다. 차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내려가지고 현장에 내려가지고 바깥에 있는 실내용 물품 수납 공간을 열고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수할 때도 바로 넣고 닫아야 되고 실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따르고는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또 현장에 도착하면 이제 밖으로 꺼내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게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유지가 되죠. 식품류, 그릇류 이런 거는 이제 실내에 겸용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외용 수납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외용 물품의 그 뚜껑은 반드시 차 밖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실내용 물품들은 전부 다 사이즈가 큽니다. 작은 사이즈는 없어요. 텐트, 화목난로, 연통, 테이블, 뭐 릴렉스 체어 다 크죠. 작은 것도 있긴 있는데 작은 것들은 사용을 해보면 쓰임새가 없어요. 그래서 실외용 물품을 사실 때는 반드시 이제 대형 사이즈를 사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나 무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편리성 위주로 최대한 펼치고 접기 편리하고 대형으로 사면 살수록 좋습니다. 소형으로 사면 나중에 결국은 또 사게 돼요.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투자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그 품목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들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외용 부품 이제 수납 공간은 사이즈가 작으면은 큰일 납니다. 충분해야 해야 돼요. 보통 보면 이제 수납 공간 그러면 다들 이제 캠핑카 수납 공간을 실내만 사용을 생각을 하거든요. 실내 그 선반이 얼마나 많느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실내보다 이제 절대적인 부피를 생각하면 실외용 수납 공간이 더 커야 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캠핑카 여행할 때 아예 바깥 생활을 전혀 안 하겠다. 일치 안 하겠다. 그런 거는 뭐 사실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경치 좋은 곳에 갔다, 강변에 갔다, 그러면 뭐 밖에서 즐기고 싶죠. 그리고 또 밖에서 안 즐길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맥스팬 틀고 이래도 실내에서 고기 한 몇 판만 구워 먹고 나면은 완전히 입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캠핑카 전체 그 실내가 완전히 고기 냄새를 찌듭니다. 그 고기 냄새가 시간이 지나면 역겨워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실내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실외 물품은 제가 권해드린 물품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자, 그러려면 문제는 뭐냐? 캠핑카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캠핑 사이즈가 1. 스타리아는 불가. 제 차는 됩니다. 제 차는 되는데 조금 이제 불편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구성을 잘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제 차가 슈퍼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실외용, 아웃도어용 장비를 풀세트로 넣어도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완전 편리하지는 않지만은 되긴 된다 이거죠. 제 차는. 근데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스타리아나 스타렉스는 이제 불가입니다. 불가. 사시면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포터2나 봉고차 기반의 트럭을 개조했는 C타입 캠핑카. C타입 캠핑카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뭐 침상이라든가 그 실이라든가 부엌이라든가 실내용 이제 수납 공간의 경우에 제가 봐서는 아주 뭐 아주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 웬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웬만큼은. 근데 C타입 이제 트럭 기반의 C타입 캠핑카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 하면은 제가 봐서는 실외용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하답니다. 그 아무래도 차 사이즈의 한계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스타리아가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차 사이즈 한계가 있으니까 뭐 수납 공간도 차 사이즈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톤 트럭 기반의 이제 그 뭐냐 C타입 캠핑카를 꼭 구입을 하려는 나는 무조건 요걸 하겠다. 그런 분들은 가장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실외용 부품 수납 공간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차량의 경우에 없다시피 합니다. 화목난로 하나 정도 겨우 구겨 넣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C타입 1톤 트럭 캠핑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래서 제가 아예 배제를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은 실외용 수납 공간이 너무 사이즈가 적답니다. 너무 사이즈가 적다. 그 실내용 수납 공간의 사이즈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나온 경우에는 또 그만큼 또 실내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불편하죠. 그래서 1톤 트럭 기반의 C타입 캠핑카를 구입하시는 경우에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물론 이제 뭐 C타입 중에서도 큰 거는 뭐 유럽형으로 개조했는 경우는 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실내용도 광활하니까 엄청나게 크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 있을 정도 사이즈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선택으로 이제 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C타입 200호나 이런 거, C타입을 이제 C타입으로 개조된 캠핑카인데 캠핑카 한 종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타입으로 만들어낸 캠핑카, 그다음에 버스 캠핑카, 르노 마스터나 이제 밴이죠, 밴. 대형 밴이나 버스 캠핑카 이렇게 이제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대형 이제 C타입 캠핑카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격대 성능비가 비율이 좋죠. 최고급으로 사도 1억대 초반이면 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는 배제했습니다. 왜 배제를 했냐면은 음, 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유럽형 실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조를. 첫 번째로 이제 배제했는 이유는 그 차들은 원래 이제 그 차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적절한 것보다 캐빈이 월등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 파워트레인과 차체가 가분수입니다. 가분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이제 운행하는 가운데 찌그러거리고 속도를 조금만 내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뭐 비실비실 다녀야 되겠죠. 뭐 시속 한 뭐 8, 90km로 이제 다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야 오른쪽에 이제 여기 이제 낮은 산인 것 같은데 산이 높지는 않습니다. 낮은 산인 것 같은데 어, 예, 화산들 같아요. 화산들 아니면 융기했는 산인 것 같아요. 캄차카 반도가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좀 지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샀다가 다시 말해가지고 대형 C타입
캠핑카죠. 샀다가 이제 기종 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마 그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 제가 봐서는 그게 높을 것 같아요. 변경 이유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러너마스터나 이런 거를 이제 그 A타입 먼저 얘기를 할게요. A타입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죠. 근데 A타입 캠핑카는 저도 이제 A타입과 이제 카운티 버스 캠핑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를 하다가 카운티로 선택을 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A타입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과도하게 비쌉니다. 가격이. 예,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저렴한 게 깡통차로 저렴한 게 1억대 후반이에요. 1억 한 7, 거의 한 2억 든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세금하고 이리저리 다 하면 구매비용 거지는 2억 듭니다. 2억에서 3억 한 7천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첫 번째는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고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한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타렉 캠핑카를 제가 사면서 이제 굉장히 큰 공부가 됐는 게 제 성격이 뭐든지 하면 완벽하게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완벽한 차를 만들다 보니 1억 천이나 투자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 차는 1억 천원이나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돈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A타입 캠핑카도 뭐 캠핑카인데 아무리 좋아봤댔죠. 캠핑카인데 그거를 뭐 3억 한 7, 8천까지 들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억도 제가 봐서는 과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쓰면은 그거보다 훨씬 비용을 적게 들이고 훨씬 더 뭡니까 좋은 차가 되는데 굳이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가격이 제가 봐서는 이제 과다하고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유럽에서는 물가가 일단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세기 때문에 2배 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3억짜리 캠핑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억 한 5천밖에 안 되는 셈이에요. 그 정도 괜찮죠. 1억 5천 같으면은. 그래서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 이제 유럽형 캠핑카는 대부분 그 뒤에 바퀴가 단륜입니다. 단륜. 바퀴가 한 개예요. 한 개다 보니까 뭐 바퀴가 좀 못 버팁니다. 제가 봐서는. 아무리 뭐 고화중 바퀴를 타이를 쓴다 이래도 지금 캠핑카가 대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걸리는 무게가 거의 6, 7톤 걸리는데 그럼 바퀴 하나당 3톤을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이라도 뾰족한 그 바위를 지나간다면 대부분 빵꾸 나죠. 빵꾸 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운행이 안 되죠. 뭐 오지에 갔다가 뭐 그렇게 큰 차는 또 레카차로 끌어지지도 않아요. 연인도 굉장히 완전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제가 보기엔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단점은 이제 유럽형 캠핑카는 대부분 구조가 예, 운전석과 조수석을 포함해서 앞부분이 거실이고 이제 중간 부분에 어, 부엌 겸 샤워실이 있고 어, 뒷부분에 그 침실이죠. 근데 그 구조가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맞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잠자는 시간, 밤에 잘 때 이후에는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밤에 잘 때 이후에는 침실에 안 들어갑니다. 침대에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깨어있는 동안에 이제 대부분 시간 깨어있는데 깨어있을 때 대부분을 소비하는 곳은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아놨어요. 그 침실은 오히려 일부러 이제 안락하게 이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좌식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유명하잖아요. 거실에서도 보면 소파 위에 안 앉잖아요. 방바닥에 우리나라 사람들 누워서 이제 굴러다니는 게 우리 이제 특히 제가 우리의 취향입니다. 취향이기 때문에 음, 침실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하고 그리고 또 가운데가 이제 툭 잘려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툭 잘려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 샤워실로 이제 그 복도가 이렇게 잘린 거랑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차의 절대적 넓이에 비해서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이 뭐 A클래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또 이제 거실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 셔터를 내리고 이래도 그래도 운전석은 운전석이고 조수석은 조수석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구질구질해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은 깔끔하게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게 오히려 벽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형 A 클래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 원래는 그걸로 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의 결정을 했었다가 그 실물을 여러 번 타보고 로보야즈를 서너 번 타봤어요. 서너 번 타보고 뭐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타본 거죠. 타보고 최종적으로 로보야즈는 안 하기로 했어요. 다시 유럽형 A 클래스는 안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돈을 갖다가 3억 한 7천이나 내고 샀는데 뭐 이산이 아닌가 이러면 진짜 황당한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어, 안 하기로 했는데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차가 좋기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은데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 구조 때문에 구조가 한국인들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판단하고죠. 포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 캠핑카와 그, 그, 그 대형 밴, 그 솔라티나 내지는 이제 르노마스터를 개조한 그 두 가지가 남는데 그 르노마스터나 솔라티는 제가 봐서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냐면은 어차피 그 차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지하 주차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차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내 공간도 너무 좁고 또 외부 수납장 공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진짜 어중간한 차 같아요. 어중간한 차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차도 뭐 고민 없이 배제가 되더라고요. 배제가 되고 이제 남는 게 버스 캠핑카인데 이제 버스 캠핑카도 이제 크게 그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카운티 캠핑카고 두 번째는 아예 대형 버스, 45인승 대형 버스죠. 두 개로 나누는데 안락함이나 이제 공간의 뭐 넓이, 실내의 안락함 이거는 뭐 대형 버스가 탁월하죠. 대형 버스는 뭐 완전히 아파트겠죠. 그리고 차도 훨씬 조용할 테고 승차감도 끝내줄 테고. 자, 그런데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유류대입니다. 유류대. 유류대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계속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2kg 그 리터당 ES 한 5kg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서울에서 뭐 부산을 간다고 치면은 유류대가 뭐 한 4, 50만 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적게 잡아서 40만 원 쳤을 때 그 왕복이면 8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출정을 할 때마다 이제 유류대가 뭐 한 거의 근데 뭐 서울하고 부산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뭐 나갔으면 그래도 몇 바퀴 돌고 와야지. 그러면 유류대만 한 100만 원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료도 뭐 당연히 비싸겠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모르겠는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제 그 연, 절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처음에는 뭐 아주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차가 워낙 좋으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운행하고 나면은 유류대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점점 안 나오게 될 확률이 높다고 좀 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제 두 번째 약점은 뭐냐 하면은 주차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형차기 때문에 양해가 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 주차를 하더라도 그건 확실하게 대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카운티는 월 주차하면은 보통 중간 사이즈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8m부터 이제 대형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카운티는 이제 장축 같은 거는 7m 10이죠. 그래서 중간 사이즈로 분류되는데 대형 같은 경우 월주차 비용도 다릅니다. 단위가 보통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월주차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이제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잘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대형 버스 캠핑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제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보통 이제 같은 데 늘 가시더라고요. 대부분 같은 데 늘 가고 음, 새로운 곳보다는 이제 주로 갔던 데를 가고 또 외진 데를 가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주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차 때문에. 그래서 뭐 안락함이나 좋기로 따지면은 뭐 사실 뭐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비용도 의외로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다 털어내고 나니까 남는 게 이제 카운티더라고 카운티. 근데 카운티가 원래는 이제 캠핑카 유행 초기에 완전히 히트를 쳤던 차종이죠. 그 원조에 가깝습니다. 카운티를 개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캠핑카 문화가 시작됐다고 얘기해도 과언할 정도로 히트를 쳤던 건데 한 5년 동안 거의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다가 최근에 한 1년쯤 전부터 이제 급격하게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역시 카운티가 답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방향을 조금 이제 헤딩을 목적지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보여야 되는데 저 앞에 요게 그 같아요. 저 뭐냐 여기가 공항인 것 같습니다. 요리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카운티가 제가 봐서는 이제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제가 봐서는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 한 개 빼고는 다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제일 좋은 거는 단점 한 개도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캠핑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카운티는 일단 첫 번째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사이즈가 보통 이제 버스 트럭으로 개조해서 캠핑카를 만들더라도 보통 한번 한 6.5m까지는 사이즈가 좀 불편한 사이즈예요. 너무 적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7.5m 넘어가면 또 주차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제 카운티가 세 가지 버전 있죠, 사이즈가. 단축이 있고, 장축이 있고, 초장축 세 가지가 있는데, 음, 단축이 6.8m인가 그렇고, 장축이 7.1m, 그다음에 초장축이 7.8m인가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장축을 사용을 하는데, 저도 이제 장축을 생각하고 있는데, 7.1m는 그 이제 사이즈가 거의 매직 넘버입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괜찮은 사이즈예요.
정말 그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 거의 카운티 캠핑카는 사이즈가 그 완벽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딱 좋은 사이즈. 딱 정말 딱 좋은 사이즈예요. 뭐냐면은 웬만한 주차장들이 이제 초장축 그 뭐냐 초장축 그 포트 트럭 세우는 거를 이제 뭐라 그러는 주차장은 없잖아요. 없는데 초장축이 아마 5.5m 정도 될 거야 아마 전장이. 근데 그거보다 이제 1.5m 긴 거죠. 1.6m 긴 건데 그때 이제 차가 이제 뒷바퀴 뒤쪽으로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뒤로 좀 바짝 대면은 앞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앞에는 제가 볼때 1m 정도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살짝 익스큐즈를 하면 되는 그런 사이즈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운행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7m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7.1m니까 주차하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사이즈 같아요. 그 사이즈는 정말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힘 부분 그 카운티로 캠핑카를 만들면은 이제 보니까 한 무게가 차의 총 무게가 아, 잠시만요. 조금 더 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안으로 가가지고 한 2점에서 커버를 틀면 될 것 같아요. 무게가 뭐 한 6톤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6톤 정도 되는데 카운티의 파워트레인 그 이제 엔진과 미션을 합해가지고 파워트레인이 그런데 그 카운티 캠핑카 카운티 버스의 파워트레인이 마이티 2.5톤 트럭 현대 마이티 2.5톤 트럭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같은 엔진이요. 같은 미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6톤 정도는 느긋하게 버티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큰 장점이 아까 얘기했던 유럽형 A클래스의 단점을 이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후륜이 복륜입니다. 뒷바퀴가 이제 바퀴가 4개죠. 그래서 캠핑카 같은 경우는 무게가 대부분 뒤에 걸립니다. 캐빈 쪽이 무게가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후륜이 복륜이면은 이제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륜 구동이겠죠. 그래서 무게가 많이 걸리는 그 바퀴축이 구동되는 게 좋죠. 옛날에 제가 첫 번째 직업이 이제 운전기사였어요. 학원 버스가 아니라 학원 봉고차 운전기사를 제가 한 3, 4년, 그게 제 첫 직업이에요. 했기 때문에 이제 차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분들보다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차들이 워낙 열악했으니까. 뭐 엔진 소리만 들으면 대충 차 어디 고장 난지 아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을 알려드리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이제 카운티 캠핑카를 몰고 가다가 눈이 좀 오거나 이래가지고 어, 그 예를 들어가지고 고수부지에 강변에 고수부지에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는 경우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뭐 간혹 그런 경우 있는 모이더라고요. 차가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힘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힘은 충분한데 왜냐 바퀴가 헛도는 걸 보면은 그 후륜구동이나 저 차가 못 올라가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후진하시면 됩니다. 후진. 차를 후진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전진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차를 이제 거꾸로 돌리면 돌려가지고 그 후진해가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많이 쓰던 수법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 이제 도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학원 봉고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눈이 오거나 이러면 못 올라와요 차가.
약간 경사지면은 옛날 차들은 또 요즘 차보다 힘이 없잖아요. 그 미끄러져 가지고 바퀴 겉돌고 이래 가지고 못 가요. 그러면은 후진해서 올라갔대요. 후진해서 올라가면은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웬만하면은 그 접지력이 올땅하게 좋아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란 팁이죠. 자, 이제 고도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고도를. 항상 빨리빨리 고도를 낮춰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도를 항상 급강하로 고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딩도 다시 맞추겠습니다. 쭉. 그래서 복률이라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뭐냐면은 그 제가 오늘 계속 굉장히 강조했는 이제 외부 수납장, 외부 수납건이죠. 카운티는 원래 차 자체가 원래 만들어지기를 이제 뒤쪽에 어, 차 뒤쪽에 이제 수납장이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원래 트렁크 공간이 있어요. 원래. 근데 그 트렁크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지만 또 일반 다른 이제 그 포트 기반의 그 캠핑카보다는 월등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실물도 또 보기도 봤는데 제가 꼭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물건들은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크면 이제 배도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제가 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배까지 평소에 가지고 다닐 그런 사정은 안 된 것 같고 뭐 배 타고 싶을 때는 그때는 뭐 앞좌석에 넣든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면은 그 짐을 좀 앞으로 좀 옮기고 구겨 넣어도 되고 뭐 하여튼 그 카운티의 결정적인 장점이 외부 수납 창고가 꽤 크다는 거. 그거는 제가 우선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뭐, 그 문짝이 또 충분히 커가지고 수납 뒤트렁크 문짝이 충분히 커가지고 물건 끄집어내고 넣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개조를 하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항상 모자랍니다. 보통 운전석 뒤에 이제 의자를 좌석을 4개를 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제가 저는 진짜 굿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운전해 가는 동안에 이제 가족들이 같은 방향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화장실이 화장실이 중간으로 가야 돼요. 화장실이. 그러면 복도가 확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차 전체가 차 전체가 실내가 굉장히 좁아 보이게 돼요. 굉장히. 그러면 큰 차로서의 의미가 이제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정말 이렇게 굿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슬슬 이제 그걸 끄고 착륙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서는 최고의 구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이제 BSRB 뭐 아직까지 그 업체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BSRB의 구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게 이제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캐빈하고 운전석, 조수석 공간을 완전하게 분리를 아예 해버렸다는 겁니다. 벽을 쳐버렸다는 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겨울에 동계 시즌에 단열 부분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건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다음에 속이 이제 캐빈 쪽이 뻥 뚫려 있어요. 완전히 한 통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타봤는데 개방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타면은 이제 진짜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해요. 이제 조금 불만은 이제 천장이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다는데 천장이 제 머리가 살짝 닿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차 자체를 이제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제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구조는 근데 그 사장님이 정확히 맥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뭐 대부분 캠핑카 업체들이 그렇지만 본인이 캠핑을 직접 개조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아예 사업화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사장님 앞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히터 그다음에 이제 단열 부분은 뭐 굉장히 사장님도 자신 있어 하고 칭찬들을 많이 했던데 근데 제가 봐서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집사람 건강 때문에 영하 20도 외부 기온에서도 히터를 틀면은 반팔 반바지로 있어야 되는 걸 있을 수 있는 걸 저는 원하거든요. 원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단열을 좀 더 하면은 그게 되거든요. 그렇게. 단열이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 뭐냐면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는데 그 열풍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온수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게 이제 그 BSRB 캠핑카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마크는 아니고 트레이드죠. 시그니처 기능. 왜냐하면은 뭐 무시동 히터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무시동 히터는 습도가 굉장히 내려간다. 그래서 엄청 건조해져요. 근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그 대용량 그 뭐냐 가습기를 쓰면 돼요. 써가지고 이제 습도를 저는 집사람 때문에 한 50% 정도 유지를 하는데 마운티 실내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설사 그걸 하더라도 그 하면은 나중에 이제 습기 때문에 곰팡이 있습니다. 곰팡이 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칸티 캠핑카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그 약점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 한 개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한 개는 아니고 두 개인 셈이죠. 근데 같은 약점이에요. 그 소음과 진동과 그 운전석 조수석 그 단열입니다. 이 세 개는 약점인데, 근데 사실 그게 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의 개수는 많지는 않은데 치명적이다 이거죠. 그 보통 이제 카운티 캠핑카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보다 더 큰 약점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차감이 극도로 안 좋다. 뭐 소음과 진동이 있으니까 성차감도 안 좋겠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파워트레인이 마이티 2.5톤 트럭이라서 그래요. 트럭이다 보니까 이제 힘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좁아도 쉽게 얘기하면은 카운티 버스라는 것 자체가 2.5톤 마이티 트럭에다가 이제 뚜껑 씌워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맞긴 맞는데 해결이 가능한 약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약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은 캠핑카를 사서 한 1년 정도 운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1년 정도 운행을 해보고 이 캠핑카가 내가 이제 계속 타도 되겠다. 아니면 이제 아 이거 나하고 이러저러한 면에서 안 맞다. 잘못 왔네 제가. 잘못 왔습니다. 에이씨. 저쪽에 끝에 가서 유턴을 해서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돌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더 가가지고 유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치명적이지만 해결이 가능한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년 정도 타봤는데 내가 이걸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탈 것 같다 이러면은 그, 그 서스펜션을 에어 서스펜션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 키트가 나오거든요. 그 가격은 되게 비쌉니다. 알아보니까 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700만 원 하더라도 뭐 해결이 어쨌든 가능한 거니까. 근데 700만 원 투자할 만하죠. 왜냐하면 에어서스펜션을 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오토 밸런싱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합니다. 어차피 뭐 10년 정도 탈 것 같으면은 투자할 만하죠. 그 차가 뭐 뭐 이리저리 뭐 좀 세부 튜닝까지 하고 뭐 이러면은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뭐 저 제네시스도 뭐 9천만 원 하는 판국인데 9천만 원짜리 그냥 제네시스 탄다 생각하고 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민간공항 같아요. 이게 뭐 주택처럼 보이는 데도 있고 이렇네요. 군부대인가? 군부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저 끝에 가가지고 제가 유턴을 해가지고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륙을 할게요. 아,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착륙을 잘 했습니다. 잘했고, 버터 랜딩을 했죠. 여기에 그냥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러시아 본토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본토죠. 지겨운 캄차카 반도 정단이 끝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요렇게 여기서 1위로 갈게요. 1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요렇게 또 해안으로 또 끼고 들면 거리가 너무 멀어집니다. 중간에 이제 내륙 산맥도 좀 구경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